또 오셨고 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100여 년 전 20세기 초 또는 19세기 말에 처했던 그런 우리 민족의 그 전체전쟁의 위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반도, 남북한 그리고 세계 평화를 염원하면서 우리 노태우 동아민족통일의 의장님, 상임의장님과 함께 평화민족통일노동회의라는 것을 꾸려서 많은 분들과 함께 모색을 해온 지가 2년 반쯤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이 트럼프가 또 미국 대통령이 돼서 한편으로는 북과 뭔가 좀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그 2년 남짓의 기간 동안에 노태우 의장님과 함께 이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우리 삼통시를 위해서 기울여왔던 노력을 다시 되새기고 또 갈무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북 삼통시대, 통행, 통신, 통상시대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이 토론회를, 범신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우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1페이지 문제를 보면 개사를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는 거야. 평화 풍선을 날리자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북 전단지와 오물 풍선들이 오가는데 이들은 남북 양 정부 간의 대결 구도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족 간의 문제로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금강산에서 불풀이 나무 한 포기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동민회 그리고 그 연대 기구인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원탁회의 이름으로 지난 2년여간 삼통실현에 의해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 대회를 열어 지난해 5월달 북경에서 북적 인사의 만남에서 시작하여 올해 지난달 10월 말입니다. 연해주 방문에 이렇게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총화하며 새로운 출로를 모색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진인사의 노력에 대해 그러나 병색된 양정부의 당국자나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의 이런 노력하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북단을 구성해서 평양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을 시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래하여 근본 세미나의 지도 연설을 통해 우리 김창현 박사님이 곧 이제 기조 연설을 하시겠습니다만 민족 사관으로 평화 번영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려는 취지의 이 발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와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화 풍선을 날림으로써 국내외의 자유와 평등,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과 세계 시민들에게 지난 80년간 동포 사이의 인도주의와
세계 동포주의, 콤페트리오티언즘의 문제인 삼통실현을 내외에 증명함으로써 드디어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통실현의 과제는 일찍이 전 정부들로부터 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를 입국화하고 제도화하는 대천명의 실천적 노력이 부재하였다는 것은 우리들과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변정법적 무실력행, 지행일치, 은행일치의 연구 방법론으로 드디어 오늘 풍선 날리기 정책의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남북 당국자들 만들고 백방의 모력을 국경 우리가 방문 그리고 연해주 방문을 통해서 노력했으나 현실은 묵묵하지 않지만 남북 관계가 더 경색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 방문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설에게 오물 풍선 또 전단지 풍선 이런 대개망칠한 짓 하지 말고 우리 동포가 한해내는 어떻게 하든지 민족이 서로 이렇게 공생하는 그런 취지를 담는 그런 전단지를 담아서 남북의 당국자나 우리 인민들에게 알리는 이런 평화풍선 날리기 말고는 접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런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토론의 결과가 앞으로 풍선 날리기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제가 남아있겠습니다만, 그리하여 이번 학술 회의를 통해서 시민, 정부 그리고 세계의 지성계에 알리는 이들 방법론이 한민족과 동북아 나아가서 전 세계의 우리 천손 민족이 평화풍선 알리기의 솔선수범을 보여줌으로 해서 여기는 지략과 용기, 열정이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세계의 인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계속해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2년 반 남짓 함께 모셔오면서 정말 뜨거운 가슴속에 뜨거운 삼통실현의 의지가 있으신 노태우 교수님 여러 번 느꼈는데 정말 그 영혼이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그 도전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윤석사 전도기 교령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윤석사입니다. 천도교 교류입니다. 제가 이 축사를 이 인물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통일은 우리의 가장 크고 중요한 미래입니다. 동학 민족 통일에는 1989년 4월 천도교 전국 대의원 대회 결의를 얻어서 동학의 정신을 살려서 통일을 이룩하고자 천도교의 전위단체로 결성된 단체입니다. 이번 동민회에서 주최하는 삼통실현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라는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는 그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습니다. 일컫는 바 통행, 통신, 통상의 삼통은 통일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전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통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세미나에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온 민족이 열망하는 통일의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에 임하시는 여러 학자분들께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민의 발전이 곧 우리의 통일을 이루는 그러한 길이라는 점을 오늘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민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독 165년 11월 28일 천도교 교령 윤석산 신고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이신 김삼절선 회장님. 네. 오늘 노태우 회장님이 이끄시는 동학민족 통일회에서 주관하시는 삼통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학술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측은 북의 원정 타격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있고, 북은 남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하면서 원전탄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여주겠다, 이러한 엄청난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남측의 한미일 군사훈련은 실전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있고, 북측은 제3, 핵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남과 북이 공멸할 것임에도 쌍방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지함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목한 시점에 조국과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시며 끊임없이 평화 통일의 길에서 애쓰시는 노태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평화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명적 과제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족 간의 적대를 끝내고 상호 공존 공용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상통실현의 길이 오늘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대마다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성각자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시대정신을 읽어내고 그 시대정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목숨조차 초계하지 바쳤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시대정신이 독립운동이었다면 오늘의 시대정신은 평화통일운동일 것입니다. 평화통일의 방안인 삼통실현에 위해서 애쓰시는 노태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눈앞에 그 처절한 전쟁의 참상을 목격하면서도 남과 북 모두가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당면한 과제는 전쟁 반대 운동이며 평화통일 운동이고,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민족으로 홍익난 정신이 충만한 민족입니다. 평화의 사명과 인본주의의 결정판인 인내천 사상을 갖고 있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개벽의 정신으로 역사의 물꼬를 바꾸어 온 민족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그랬으며 일제의 무력 통치에 항거하여 전 민족이 일시에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3.1운동이 그랬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한 4.19 학생혁명이 그랬으며 군사 독재정권에 항거한 5.18 민주항쟁이 그랬습니다. 더욱이 2002년 월드컵에서 보여준 붉은 악마의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함성과 단합은 유구하고 찬란한 반만년 역사의 저력이 아니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함성이었습니다. 더욱이 세계가 경탄하고 있는 촛불혁명은 세계 민중들에게 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함께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임이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에도 남과 북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이러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접경 지역에는 전단과 오물 풍선이 오가고 있는 엄혹한 상황에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통일 방안을 논의하고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통일 남도는 이념과 종파를 초월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구하는 삼통실현의 구체적인 방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삼통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노태구 회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민의 고문님이시고 평화민족통일교회 상임 고문님이신 이우재 선생님이 아직 도착이 안 되셨죠? 네. 이따 오시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조연설을 겸해서 이 발표를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이사장님이신 김창현 인재대 통일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길게 말씀하실 테니까 여기 앉아서 하시겠습니다. 여기 서서.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여러분 오늘 평화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나누게 된 김창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진짜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만큼이나 지금 위험하다 이런 발언을 하는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벌써 30년째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순간 굉장히 늑대와 약치기 소년이 됐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실 한반도는 위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엄밀하게 보면 말입니다. 한반도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이 과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전쟁이 1950년 한국전쟁이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70년 넘게 휴전을 하고 있는 건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내일 전쟁을 다시 시작해도 국제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또 한 말이죠. 남북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둘러 잘라졌죠. 포츠담 선언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되면 전범 국가인 독일을 자르고 일본을 4개로 자르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일본을 안 자르고 도리어 아무 이유도 없이 이 당시에 해방되는 조선을 둘러 짜게서 민족의 혈맥이 끊기고 국토가 양날되고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두 개의 과제는 통일과 평화인데 통일의 한쪽 당사자가 이제는 더 이상 통일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싶지 않다 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전쟁의 위기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점을 저는 오늘 강조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평소에 잘 안 입는 양복도 입고 왔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라고 PT를 좀 준비해왔어요. 잘했죠? 네. 얘기한 도중에 아주 이 말 참 괜찮다 싶으면 박수를 치면 됩니다. 물론 칠 때는 한 가지 당부드리는데 한 분이 치면 다 같이 쳐야 됩니다. 그게 동지예요. 먼저 친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해줘야 된다. 할 수 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죠. 그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취임식도 하기 전에 북을 가리켜 주적이라는 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 타격,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작년 1월달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핵전력을 기획 연습하겠다.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7월달에는 미국의 그 잠수함이 들어왔을 때 북한의 정권을 중발시키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맺게 되지요.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기기도 합니다. 미국이 꿈꿔왔던 것이죠. 그리고 전방부대를 찾아서는 작년 10월달에 도발을 나타나면 1초도 기다리지 말고 발포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올해 3월달에 드디어 이제 통일부 장관이 자유의 북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후추 통일의 방안을 정확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보면요, 미국의 핵무기라고 하는 전략 자산이 무려 10여 차가량째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말이죠, 무력 통일, 북진 통일을 외쳤던 사람은 유일하게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모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대통령들은 평화와 화해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전쟁을 이야기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 말로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특히 정치는 말로 전쟁하겠다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쟁 위기가 오게 되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북이 전쟁을 물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들면 전쟁이 날 것이다. 즉 전쟁에 대한 결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핵무기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핵 독트린을 법제화합니다. 이건 전 세계 국가들 중에 핵 독트린을 법제화한다라는 북이 유일합니다. 법제화한다는 소리는요, 요러할 때는 내 명령 없이도 법률에 의거해서 핵무기를 쓴다라는 뜻이니까 굉장히 단호한 핵에 대한 의지죠. 그들의 의지를 잘 표현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선이 없으면 지구가 없다. 즉 핵무기를 쓰면 핵으로 공격받기 때문에 조선이 없어지겠죠. 대신에 그 핵을 공격한 그 나라도 없어진다라는, 우리 경상도 말로는 갈지마오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죽고 나 죽자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마침내 올해 1월 달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9차 전원을 얘기해서 대남 분야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조선반도는 지금 통제 불능의 위기에 빠졌다. 즉 전쟁 상황에 빠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시관계가 아니다. 이제 교전국이고 적대국이다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야망은 민주를 표방했던 민주당이든 보수를 표방했던 당이든 다 똑같았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군사적 대결을 하려면 언제든지 핵을 쓰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적대 교전국이라는 말은 그동안에 보면은
주로 교정부 적대국은 미국을 가리켰고, 근데 같은 민족으로 우리는 연방제에 의해서 평화통일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이 미국계 상관없이 우리끼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접은 거죠. 접고, 이 미국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다, 동일시하겠다 이제. 즉 교정국이고 적대국으로 본다. 연방제에 의한 평화통일 방안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이래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그 노선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아까 우리 노태우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김삼일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건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왜? 교정국가 간에 전단 달리는 거는요. 심리전이 전쟁의 일환이거든요. 북은 그 전에도 고사총을 쏜 적이 있고 2014년도에 그리고 이 2020년도, 2019년도 이때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킨 적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더 위험한 것은 이제 무인기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에 드론은 중동에 있어서나 또는 그 우크라이나에서나 현대전은 드론전이다 정도로 드론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론이 평양상공에 3번이 떴는데 전단을 뿌리는 용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 바그다드에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었던 솔레이마니가 드론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 드론이 소위 말하는 C-가디언이라고 불리는 MP9 리퍼라고 하는 드론인데 드론은 그만큼 요인 암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이 만약에 상공에 뜬다라는 소리는 침략을 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굉장히 드론에 대해서 보여서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면 경고 없이 행동할 때가 침략한 걸로 치고 공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서로 말로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너무 좀 겁없는 일이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다. 일촉즉발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빌리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한 말이에요. 한반도는 지금 전쟁이 오를 터져도 조금 이상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올해 1월 달에는 로버트 칼링과 제프리 해커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학자들이 지금 한국은 한국 전쟁 난 이래로 가장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죠. 로버트 갈루치 교수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한반도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신냉전 전략인데요. 신냉전 전략은 뭐냐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1990년도에 있었던 이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동구권이 붕괴되고 나서 미국은 유일무이한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라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생겼는데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게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진 거죠. 서서히 힘이 빠지고 벌써 40년 이상 됐으니까 일곱 패권이 그 사이에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일어났고 러시아도 산유 국가가 되어 있는 러시아가 이제는 핵보유 엄청난 강국으로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단일 패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일어서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편가르기죠. 자, 우리 주변에 모여라. 이 신냉전이에요. 예전에는 냉전은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나눴다면 이제는 미국의 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모일 나라들은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갈라치기 하겠다라는 게 신냉전인데 필연적으로 이건 전쟁을 불러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헨드라 모디 총리인데요. 인도 총리예요. 이 사람을 내가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사람은 미국이 만들어놓은 군사 동맹 중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연결하는 사각형 쿼드라고 하는 동맹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도가. 근데 인도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 러시아, 중국이 중심에 되어 있는 브릭스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데도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인도는 중국, 러시아 편에도 서고 미국 편에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당신은 도대체 어느 쪽 편이냐 물으면 인도는 인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이제 다극화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라칸트 선언이 SCO
상하이 협력기구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극 체제, 즉 일극 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중국, 인도, 남아공 5개가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란, 아랍에미리트, 에티오피아, 이집트까지 들어와가지고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 GDP의 35.8%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러 말고 다른 거를 만들겠다. 세계 달러와 태권을 쥐고 있으니까 바꾸겠다 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거기 줄을 서서 들어오겠다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기 바로 이제 세계가 미국의 단일한 패권이 강력할 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너무 상징적이잖아요. 시진핑 하나 가운데 세워놓고 아랍에 있는 모든 정상들이 모여 사진을 찍은 건데요. 달러로만 기름을 값을 낼 게 아니라 중국 위안화라도 내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그러한 그 패권 도전에서 이겨내는 방법이 미국과 영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오커스 삼각형이죠.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을 연결하는 삼각동맹, 이 미국과 일본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미일필 동맹, 그리고 여기 미국과 일본과 인도와 호주를 연결하는 쿼드, 이렇게 전부 다 격자형의 중국 견제형을 만들면서 이걸 전체 나토까지 연결해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갈라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끝이 안 나죠. 왜? 이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싸우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에 대리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하루도 오늘 지원을 그러고 내일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원으로 좀 버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자 이제 확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날로 에이테크스 6발을 쐈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에이테크스는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동의해주고 미국이 직접 지휘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 없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11월 19일, 며칠 전에 6발을 쏜 거예요. 이것은 뭐냐? 푸틴이 계속 그랬거든요. 만약에 에이테크스를 러시아 본토로 쏘면 이거는 3차 대전을 의미하는 걸로 인정하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걸 쐈습니다. 그러자 그날 푸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쓰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해서 어떤 블록에 속해 있는 나라가 공격을 한다면 전체 공격을, 즉 한마디로 나토에 있는 어느 한 나라가 자기를 공격한다면 나토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핵을 쓰겠다. 핵무기가 없는 국가가 핵 보유국, 즉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공격한다면 그것도 역시 핵을 쓰겠다.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도 핵을 쓰겠다. 이거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 만약에 한국군이 우크라이나에 참전해서 살상 무기를 보내면 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러시아에 북한군 한 1만 명이 왔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교전 상황을 사진을 한 장 보내줘서 가짜 사진만 몇 장 보려다 말았는데 진실이 뭐냐? NCND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북과 러시아가 인민군을 보냈다라는 것을 시인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NCND는 시인입니다. 보내긴 보냈다라는 의미 같은데 근데 아직 교전에 참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전했다라는 모든 뉴스는 지금 다 우크라이나발 가짜 뉴스가 매우 높죠. 그 이상한 허접한 사진들 나와가지고 막 가짜 사진 걸고 그러는데 그런데 뭐가 들어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전쟁을 아직 안 치르고 있다. 이 소리는 뭐냐? 인민군이 들어가 있으면 한국군을 보내겠다. 한국군과 인민군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불부터 보내고 휴전선은 바로 불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우크라이나에서 저 이역관리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바로 전쟁으로 터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 거의 100%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상무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왜 막아야 되냐면 살상무기 지원은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나라 군대가 따라가야 그 무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참전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다른 나라가 참전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그 나라에 쓰겠다라는 거니까 졸지에 대한민국과 러시아가 교전국이 될 수 있다라는 정말 굉장히 상태가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때에 트럼프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이랬죠. 멕시코 장벽을 쌓고 그리고 기후협정에 탈퇴하고 나토와 한국같이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더 넓혀달라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철군을 결정했었죠. 굉장히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봐왔던 미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이었죠.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됐어요. 이제 마가라고 하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데 크게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겠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 세 번째는 전쟁을 중단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전쟁을 중단시키겠다고 하면 미국 내 엄청난 갈등이 야기될 겁니다. 왜? 미국의 실질적인 주인은 소위 말하는 군사복합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는 딥스테이트라고도 불리는데 미국의 군수 무기업자들과 금융자본과 네오콘이 합작돼서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대통령 후보는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당을 따라 밀어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이나 주지사급이 돼야 대통령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치 자금을 양쪽으로 다 내줍니다. 누구든 되면 그때부터 전쟁을 하게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는 재벌 출신이라 걔네들한테 돈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군산복합체들, 군수무기업자들한테 미친 게 없어요. 그래서 하원의원조차 한 적이 없어요.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쟁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막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참 재밌게도 지금까지 미국에서 전쟁을 안 하겠다고 했던 대통령들이 죽거나 도중에 쫓겨나거나 또는 단임밖에 못합니다. 재선을 해본 사례가 없어요. 잘 기억해 보시면 돼요. 케네디라든지 또 닉슨이라든지 또 카터라든지 트럼프라든지 다 재선을 못해요. 그만큼 미국의 실질적인 주인이 군사복합체로 강력하게 전쟁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막아 나서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트럼프가 등장한 게 우리 민족에게는 이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북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지도자를 국가로 인정해주고 만난 사례가 트럼프가 최초였고 그 이후에도 없고 그 이전에도 없었어요. 이 사람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암살 위기에 시달렸죠. 실제로 총 맞았고요. 1cm만 더 입쪽으로 들어서 죽었죠. 2번이나 암살 위험을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전쟁을 안 하겠다고 하고 유세 기간 내내 딥스테이트, 군사복합체잖아요. 파괴시켜버리겠다는 말을 열었어요. 미국을 재건하려면 얘들을 없애버려요. 그러니 굉장히 위험하게 된 거죠. 앞으로 트럼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건 전부 다 아리송합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진화해 왔어요. 그가 대북 인식을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옛날에 2016년도 1기 때 당선될 때 저를 보면 북한을 가리켜서 중국의 대입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북이 어떤 곳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2017년도 와서는 북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화염과 분노 불질러 버리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북한 전체를 불지르겠다. 그러다가 ICBM을 쏠 거다라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로켓맨 김정은 할 때 로켓맨 그러면서
토탈리 디스트로이 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완전히 다 막.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거꾸로 2018년도에 그 화성 15호를 쏘고 난 이후부터는 싱가포르 회담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는 우리는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참 굉장히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에요. 요번에 공화당에서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왔고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러면 핵 보유를 인정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나는 그를 보고 싶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만나야 할 북은 어떤 북이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싱가포르 회담하고 나서 2019년 2월에 열렸던 하노이 회담을 할 당시의 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북은 그 사이에 엄청나게 핵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 조선인권 제8차 당대회 2021년도에 북은 핵무력 건설을 공식 선언하고 나서 작년에 이게 뭐냐면 화성 31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카트리지처럼 핵 탄두를 갖다가 극역화한 거예요. 그 무게 있는 모든 미사일 대가리에 딱딱딱딱딱 끼워넣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량 양산 체계로 들어갔다. 표준화시키고 규격화, 소형화, 경량화로 가버린 거예요. 앞으로 핵 비핵화 협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 왜? 너무 많았어. 그 당시에 2019년도에 협상을 했으면 비핵화 협상이 성공했을 건데 이제 비핵화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핵 투발 수단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써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이거는 이제 아하 5 이상으로 날아가는 건데 아무런 MD 체제, 미사일 디펜스로 막을 수가 없어. 이런 걸 다 갖춰버린 거예요. 정찰위성을 띄워가지고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길을 보게 하고 눈이 쫓는 그리고 SLBM 잠수하면서 쏘는 것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고 제일 확실하게 만드는 예전에는 원자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플루토늄 방식이 있고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농축 우라늄 방식이 있는데 이 농축 우라늄 방식이 대량 생산 방식인데 이게 원심 분리기로 돌려내는 건데요. 플루토늄 생산은 원자력 발전소를 다 돌리고 나면 남는 폐 연료 모험을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지만 농축을 하는 방식은 그냥 공장처럼 돌리면 됩니다. 이거를 바로 9월 달에 공개해버렸어요. 한 번도 안 보여줬고 무슨 의미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핵 없앨 마음이 없다. 우리는 핵 보유국가다. 이거 선언한 것이죠. 그러고 가서 이제 바로 지난달이죠. 화성 19호로 쐈는데 화성 19호는 괴물이에요. 엄청나게 큰 건데 여기가 다탄두 그러니까 수소탄을 한 5개 싣고 가고 15,000km 날아가는데 미국 상공에서 터뜨려버리면 미국에 있는 5개의 도시 정도는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정도다. 그리고는 바로 며칠 전이죠. 무장장비 전시회 2024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협상해봤는데 그들은 우리가 공존 의지가 없더라. 그냥 그들은 끊임없이 침략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력을 키워서 조직 보위를 하지 미국하고 뭐 이렇게 손잡을 마음이 없다.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끊임없이 고립 탈출을 하는데요. 2018년부터 19년까지 미국하고 2번 만나는 동안에 시진핑과 5번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2019년에는 러시아와 만났고요. 왜 그런가 하는 말이죠. 이 중국과 러시아가 2018년도 3월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제재에 동의했고 특히나 2016년에 있었던 그 2270호 제재는 엄청나게 잔인한 거거든요. 기름 한 방울 못 들어가게 막는 건데 여기까지 동의를 해놓고
제재 이행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관계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중러가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위원회 제출하고 모든 제재에 이제 하자라는 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립무원에 빠져있던 북이 완벽하게 고립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이게 그 전형적으로 제일 보여줬던 모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전승절인데요. 작년 전승절에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중국의 대표를 양쪽에 세워놓고 전승절에서 보여줬던 그 열병식에 나왔던 모든 무기가 핵무기였어요. 양쪽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 제재를 동참하지 못하게 된 거죠.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 이건 고립에서 벗어났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올해 6월 달에 세판을 짠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브릭스에 올해 카잔에서 열렸는데 브릭스 카잔 회의에 최선희가 등장했잖아요. 올해 브릭스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으로 이 엄청난 군사 협정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달라진 속에서 그래도 만나질까? 만나기는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그러면 하노이 데이 2, 하노이 시즌 2년 그건 아닐 것이다. 하노이는 이거였잖아요. 미국은 제재를 풀어요. 북은 영변의 핵시설을 없앨게. 이게 하노이 때 나왔던 딜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그걸로부터 출발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핵무기 협상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쪽에서는 그 ICBM 발사 중단 이걸 조건으로 만남은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얘기보다는 수교 협상, 관계 개선 이야기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줍니다. 근데 판이 깰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 군사복합체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북미 간에 평화협정을 맺고 국교가 성립된다? 그렇게 되면 냉전 전략이 다 구멍이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착한 나라들끼리 모이자 그랬는데 전혀 착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잔뜩 가진 나라랑 미국과 손을 잡는다? 또 어떤 학자들이 이런 주장도 해요.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면 러시아와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북한하고 관계를 손잡고 그래서 옛날 육자회담에 있었던 중국 빼고 나머지는 다 뭉치게 하자 뭐 이런 게 미국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북이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와 맺은 관계를 보면 주로 반미 반제 전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미 국가를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기보다는 도리어 북중러를 더욱 강하게 뭉쳐서 브릭스로 가고 상하이 협력기구로 가서 미국을 도리어 일부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부닥치게 되면은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런데 아무튼간에 만약에 성사가 되면 한미동맹은 엄청나게 균열이 일어나겠죠. 핵동맹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핵무기를 가진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를 맺어버리면 당연히 남쪽에서는 핵무기를 갖겠다 들고 일본도 가지려 들고 대만도 가지려 들 거라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이거 바로 그저께인데요. 38로스의 조엘 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거를 기고했어요. 트럼프는 100일 안에 북하고 만나야 된다. 아까 저희 북하고 만나서 이 서로 관계 협상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를 쭉 써면서 마지막에 보려면 이게 실패하면 도리어 전쟁 위기는 더 커질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관계는 악몽이죠. 당장은.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 등을 지금 이제 1억 3,463억인가 올해 내고 있는데 그거를 10배 많은 100억 달러 즉 13조로 올리자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한국을 팔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엄청난 쓰나미가 올 거예요. 트럼프 당 전기차 보조금도 다 폐지하고 아니라 반도체법 다 뭐 없애버리겠다 하고 관세 엄청 부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이게 아메리카 우선주의는 잘 살려는 동맹부터 털자라는 거라서 이게 북미 관계 예상보다 하지만 한미 관계로 생각하면 바이든 때보다 훨씬 악몽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한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두 개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종전을 한다면요, 그거는 최판의 주인공이 푸틴일 거예요. 푸틴은 그야말로 그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최고 강자로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트럼프는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거거든요. 종전한다는 게. 그리고 신냉전 전략에 구멍이 생기는 거고 갈등은 참여해야 되겠죠. 대신에 평화의 사도가 돼서 노벨상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한편에는 암살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쟁론자들과 타협해가지고 트럼프가 더 이상 종전 안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밀고 나가고 북하고도 계속 이 전쟁 노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크라이나는 확장될 거고 한반도 위기이 현실화되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 부닥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차 대전 위험은 매우 높아집니다. 트럼프의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번째 길이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한국군을 파병하면은 이제 3차 대전 첫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러시아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한국한테 군대를 보내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뉴스에 우리나라 무기를 보낼 수 있다. 어제인가 오늘 왔지요. 우크라이나에서 사절단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걱정돼요.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전쟁을 의미한다. 이제 우린 뭘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오늘 기조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뭔가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이 한반도에 처해진 상황이 삼통을 실현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평화로운 것을 먼저 획득하자면 삼통이 어렵겠죠. 물론 삼통이 먼저 되면서 평화를 얻는 방법도 있긴 한데 서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은 지금 일단 대한민국 것들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겠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저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민족사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독특한 분들이라는 생각, 어쩌면 가장 어려운 위기를 뚫을 수 있는 분들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도 드는 게 그게 또 충동의 촉구당도 있고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오신 분들이라 그런 믿음을 좀 가져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2019년 1월 1일 날 전제조건 대가 없이 금강산 개성공단을 열자라는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평양공동선언 파면서 2018년도에 여러 가지 합의를 했었고요. 근데 단 한 가지도 이해가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도 안 했어요. 왜? 당시에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There is nothing without our problem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남과 북이 너무나도 많은 합의를 하니까 너희는 내 승인 없이 무엇도 하면 안 돼라는 발언을 해버린 거죠. 여기에 그만 문재인 대통령이 쫄았죠. 아, 형님 화났구나.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해버립니다. 그가 세웠던 프로세스는 이런 거였거든요. 먼저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하자. 그래서 제재를 완화시키고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가자. 근데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잘 발전시켜야 된다. 한미 조율을 잘해야 돼서 미국에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자. 방위군 인상도 올려주고 무기도 사주고 군사훈련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대북 제재도 동참하고 하면서 미국의 말을 잘 들어서 미국이 제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에 좀 도움을 줄 수 없겠느냐라는 거였어요. 즉 미국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인데 미국을 우리가 압력을 주거나 미국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형님 좀 좋은 마음을 가져주면 안 될까요?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미국이 강제할 수 없는데 미국이 노 하니까 끝나버린 거죠. 즉 미국이 북한을 갖고 있던 적대 정책을 상수로 보고 우리끼리 먼저 그러니까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맺고 화해협정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즉 남북 문제에 있어서 미국 얘기를 빼고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데 애써 미국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임종석 전 의원이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통일은 어려워졌으니까 때려치고 남북 간에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어때 이런 기골이거든요. 알겠는데 현실을 알겠는데 당신이 하나 빠져먹고 있는 게 있다. 지금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엄청난 문제,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엄청난 문제, 남북 간에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는 미국 얘기를 싹 빼놓고 어떻게 평화 공존을 얘기할 수 있냐. 지금 한반도 평화의 가장 걸림돌은 한국 전쟁이 끝이 안 나고 있는데 한국 전쟁에 쌓인 당사자가 우리는 빠져 있어요 지금.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미국하고 북이란 말이에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황당하잖아요. 그 문제에서 그때 핵심적인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하노이에서 깨지고 나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 거기서 그만 멈춰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전환점에서 저렇게 얘기해요. 민족에 대한 어떤 동맹보다 민족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식견, 한미동맹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맹목적 신앙, 남북 관계를 미국의 대북 정책에다 귀속시켜 버려가지고 결국 이미 굴종으로 끝나버렸다. 이게 오늘날 전쟁 위기로 다가오게는 결정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급박하게 꺼야 되는 게 단전 평화거든요. 전쟁을 막아야 이 평화를 얻어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벌일 수가 있다. 오늘 제 기조연설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시기에 급박한 것부터 해야 된다. 전쟁을 막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트럼프 왔으니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 시기에 있었던 일들과 바이든 있었던 이 시기에 본질적으로는 미국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미국과 노선이 달라져도 상관없다. 남북 간에 자주적으로 판단하고 평화와 남북화를 추진할 수 있는 우리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했던 교수 중에 한 분이 문정인 교수였는데요. 그분은 맨날 했던 얘기가 미국과 남북키고 서로 사이가 틀어지면 틀어졌지 함께 했던 남북 간의 합의를 지켜내려고 들어야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있다. 왜? 미국은 한 발자국도 손잡고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일 것이다. 그래서 평화도 화해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된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 했고요. 이 현재 우리서 함께 가려고 할 때 왜 모든 남과 북의 합의상의根本이 자주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자. 우리 민족의 힘으로 가야 된다. 지금 시기는 전 세계는 다극화 체제로 가고 있고 일국 체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우리가 스스로 힘을 믿어 나가는 것이다. 요 질문하고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No. 예.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 이게 맞죠. 전쟁을 준비하면 반드시 전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훌륭한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좀 취하고 그다음에 입으로